안녕하십니까. 박경목입니다. 오늘은 12.3 개헌 관련해서 국방장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풀어나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래서 그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밝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국방장관은 현재까지 3명이 했습니다. 초대 국방장관이 이종섭 육사 40기 예비역 중장이고, 그 뒤를 이어서 신원식 예비역 중장 37기죠. 그 뒤를 이어서 예비역 중장 김용현 육사 38기입니다. 김용현이 나가고 나서 현재는 예비역 중장 김선호 차관이 국방장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 역대 정부에서 보면 국방장관을 예비역 소장에서부터 대전까지 이렇게 시키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대장들이 한 명도 국방장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전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예비역 중장으로 대장 진급을 못해서 군 인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39기 김용우 장군 등등 해서 대장 출신들이 많은데 다 배제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전 장관은 아시다시피 경호처장을 거쳐서 국방장관이 왔습니다. 경호처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절대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군 인사를 전부 다 좌지우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그때 삼성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문재인 정부 대선 캠프에 있으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캠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급 로비를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비가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육군총장 대상자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한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예비역 대장들을 전부 다 배제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초대 국방장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대 국방장관은 육사 40기 이종섭 장관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온건파고 합리성이 좀 있죠. 합리적이고 학자고, 이분은 선비 스타일입니다. 야전 경력도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주로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전 경험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분의 굉장히 온건파고 합리적인데 하나 좀 부족한 게 담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종섭 장관을 초대 장관으로 선택한 것은 김용현 경호처장의 어떤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을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자기가 경호처장을 하면서 이것저것 군 인사를 자기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이제 이종섭 장관을 데려다 놨죠. 그런데 이제 22년 5월 달에 들어갔는데 23년 7월에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23년 7월에 해병대 1사단에서 최수근 상병이 민간인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급류에 휘말려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장군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사단장을 그렇다고 자르면 사단장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노했다는 이야기. 그때 국방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화를 많이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그때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장했던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 김기한 장군으로부터 듣고 그 내용을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해병대 최수문 상병의 사건이 휩쓸리면서 이종석 장관이 굉장히 코너에 밀렸습니다. 담력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답변에 상당히 좀 떨리는 목소리를 하면서 그 답변도 제대로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23년도 7월에 최수문 상병이 사건이 나오고 계속 이제 국회 국정조사 그다음에 국감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될 만하니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타자로 신원식 장관이 들어갔죠. 신원식 장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신원식 장관이 그 장관 들어가는 걸 보고 이 최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원식 장관이 10월 7일 날 들어가서 10월 11일 날 기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9.19 군사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해서 북한 전선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이 또 감시가 굉장히 제한된다. 실시간으로 제한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가 9.19 합의를 효력 정지할 뜻을 펼칩니다. 그렇게 하다가 23년 11월 22일 날 비행금지구역 설정 1조 3항이죠. 거기 그 효력 정지를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23년도 그 다음 날 바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전면 파기를 해요. 우리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만 해놨다가 북한이 전면 파기를 하는 바람에 한 방 맞았죠. 그래 이제 쭉 있다가 그 다음에 6월 4일 날 우리도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사실상 이제 9.19 군사합의는 이제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오자마자 최승훈 상병에 대한 수석 이걸 제쳐놓고 바로 북한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부터 이야기한 다음에 전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북에 자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완전히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거면 북한 여태까지 이제 주로 원인이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복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지만은 북한 정권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강경 발언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11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신원식 장관을 김용현 장관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게 이제 24년도 9월이죠. 그걸 교체를 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신원식 장관은 아마 여러 가지 북을 좀 자극을 해서 강경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극을 해서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획책을 하다가 신원식 장관 성향상 더 세게 못하니까 안 되겠다. 김용현이 투입해야 되겠다 해서 김용현이가 선수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24년 9월 5일 날 국방장관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11일 날 23년도 작년 그러니 10월 11일 날 평양 무인기 사고가 나오죠. 무인기. 예.
지금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보낸 걸로 이렇게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성찬 의원은 제보를 받아서 그 무인기의 어떤 그 정확한 경로까지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한 드론 작전 사령관에 의해서 저 일선에 있는 백령도 그 포대장이 드론 작전 사령관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드론을 거기에서 평양으로 날리면서 굉장히 야 이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불안감을 나타냈다는 그러한 제보도 있었는데 하여튼 김용현 장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뭔가 조금 다른 이 국민이 전환되거든요. 김용현이가 경호처장으로 있으면서 23년도 11월에 그때 인사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을 다 바꿉니다. 자, 특전사령관, 소장 3차 진급자고요.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 이진우, 소장 3차 진급자. 또 방첩사령관으로 온 여인영, 중앙고등학교 나왔죠. 소장 3차 진급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소장 3차 진급자들은 그 동기생 중에 소장으로 제일 마지막에 진급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하고 해서 꼭 뭐 능력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 여기서 보면 여인영이는 중앙고등학교 소위 중앙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 중앙고등학교 출신을 방첩사령관에 탁 앉힙니다. 그런 다음에 수방사령관 이진우 경호처장이 옛날에 구사단의 소령으로 있을 때 모셨던 사단장의 아들입니다. 데려다 놨어요. 곽정근도 특전사 출신 중에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우직하고 괜찮다 해서 발탁을 했다고. 소장 3차 진급자였죠. 발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호필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강호필 대장도 소장 3차 진급자였습니다. 그런데 강호필 대장이 윤석열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중장 2차 진급자가 돼 가지고 대장까지 나가게 됩니다. 강호필은 과거 수방사 경비단장 김용현이 수방사 경비단장 출신이거든요. 그 하면서 그 인연이 있는 사람. 그래서 보면 김용현이하고 인연이 있고 뭔가 괜찮은 사람들로 해서 자기 말을 잘 듣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23년도 11월 달 인사를 하면서 거의 다 포진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경호처장이 뭐 수차례 제가 듣기로는 수차례 처장 관저로 모아서 같이 회식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치고 근데 과거부터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자주 모이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자주 모였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방첩사령관하고 경호처장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거든요. 방첩사령관이 아무리 중앙고등학교 같은 선후배 관계를 하지만은 방첩사령관이 대통령하고 같이 술자리를 한다? 저는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은 봐왔지만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인 모임 자리에 방첩사령관이 대통령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은 또 거기서 술도 한잔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성향상 모이면 어렵껏 술 한잔 했겠죠. 폭탄주도 먹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방첩사령관이 어떻게 됩니까? 간이 커집니다. 나는 대통령하고 놀아 하면서 간이 커집니다. 그렇게 간이 커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김용현이가 경호처장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방장관 하기까지 이 사람들을 포진을 다 시킵니다. 인사를 가지고. 그 인사를 논의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실무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는 제보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파 김용현이가 모든 것을 끌고 왔다가 보면 되고요. 이종석 장관에서 23년도 10월 달에 신원식으로 바뀌면서 신원식에게 뭔가 오더를 줬을 겁니다. 근데 신원식이가 진척이 잘 없으니까 나와라.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하고 김용현이가 뛰어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하고 신원식이 한해 선배죠. 신원식은 옛날 김관진 국방장관 라인이고 그 완전 신북이었습니다. 김용현은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장을 했던 풍년 장군, 그러니까 육군 총장 출신입니다. 그 계열인데 그때 당시에 같이 동원을 했지만은 서로 상당히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신원식 장관이 수방사령관 1년 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그때 당시에 경호처장의 그 후광에 힘입어서 수방사령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각 라인별로 서로 좀 시기와 암투가 좀 있었는데 그 이제 두 사람이 결국 장관을 서로 교대를 하면서 그 신원식 장관은 이제 안보실장으로 들어갔죠. 그것을 뒤에서 주도한 사람은 국방혁신위 부위원장하고 있는 김관진 장관의 작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태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원식 장관을 투입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북에 대해서 좀 자극적으로 북이 자극할 수 있는 행동들을 좀 해서 북에서 어떻게 좀 도발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리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계엄을 한번 선포해가지고 뭔가를 하자, 그러한 계획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오다가 예상외로 북한이 제대로 그렇게 응해주지 않으니까 좀 더 심하게 하기 위해서 김용현을 투입했고, 김용현이 투입되자마자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무인기에 삐라를 싣고 북한의 그 심장부라는 평양에다가 무인기를 통해서 그 삐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자극을 받아서 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기들은 성공적으로 뭔가를 계엄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어떤 것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공격을 하도록 유도를 한 이 부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아직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관한테 계속 이 관련 청문회나 국정조사 때 물어봐도 그것은 답변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12.3 사태를 쭉 보면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모두 23년도 11월 달에 교체를 시켜가지고 세팅을 딱 한 겁니다. 인사적인 세팅을 딱 해서 했는데, 자, 우리가 기무사령관 했던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작성했던
계엄 관련 문건을 그게 나왔잖아요. 그게 나왔는데 그때 그 문건을 보면 제가 그 문건을 다 봤습니다. 제가 이제 기무사 출신이잖아요. 그 문건을 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게 개념 계획이고 뭐 연설용으로 이렇게 대충 작성한 거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날짜만 적고 해당 부대만 적으면 장소는 다 지정돼 있고 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세밀한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작성했던 계엄 관련 문건은 거기 기본 바탕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12.12 그때 군사 쿠데타 그 작전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모방해서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외환 유치도 지금 현재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도록 유도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12월 3일 날 계엄이 발표되고 수방사, 정보사, 그 다음에 특전사 이래 방첩사 이래 출동을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이걸 그냥 조각조각으로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작성했던 계엄 관련 문건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병력은 어느 정도, 언제 어느 때 투입된다. 그러한 것들을 쭉 기획을 했을 거라고. 그 기획을 했던 것이 지금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나타난 것이 정보사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노상훈이가 노트에 뭐 좀 적어놓고 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부족하죠. 병력이 그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계획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국방장관 김용일이가 직접 했을까요? 김용일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김용일은 밑에 사람 식입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앉아가 차분히 그것을 계획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러면 12.3 계엄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시간대별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행동 그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했다?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건 누군가 작성했다. 자, 그러면 그걸 작성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딜까요? 기무사령부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나왔던 이유는 기무사에 그때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기무사 출신이지만은 기무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방첩사로 바꾸면서 방첩 수사단을 대폭 많이 늘렸습니다. 인원을 늘리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첩 수사 인원을 그렇게 늘린 것은 저는 상당히 지금도 의아스럽습니다. 일반적인 기무사 인원보다는 방첩 분야에 있는 인원들은 계엄시에 합수본부에 들어갈 인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에 들어갈 인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12.3 계엄을 하면서 군사적인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했던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방첩사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가져가서 그 방대한 양을 다 볼 수 없으니 공수 인원이 작정했습니까? 검찰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다 훑어보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기자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군사적인 행동들이 있었는데 계획이 없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환유치 분야하고 그 다음에 12.3 계엄을 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이 어디서 되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계획서가 나와야 윤석열이가 12.3 계획은 자기의 어떤 뭐 선관위 서버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맛만 좀 보여주고 그만둘라 그랬다. 그러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될 겁니다.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계획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계획이 없으면 병력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은 어디인가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디에인가는 있었던 것이 누군가는 또 가져가서 알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하고 다 하고 있지만은 검찰 조사에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다음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밝혀서 모든 책임을 물어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12.12 사태를 통해서 다시는 기무사, 그 방첩사 이러한 조직이 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다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령부를 거의 해편 수준으로 만들어서 인원을 대폭 줄이고 군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적정 수준의 임무와 적정 수준의 인원을 가지고 하도록 해서 전혀 문제없이 군을 잘 지원하고 또 통수권 보필도 잘 해왔습니다. 그러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첩사로 개칭이 되고 이상한 조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자료 빨리 찾아서 윤석열 12.3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지 이런 것이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